제가 중학교를 보내보니까 전 과목이 독후감이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수행평가. 국어 숙제도 독후감, 수학도 독후감, 사회도 독후감, 체육도 독후감. 그래서 독후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은 보면 독후감인지 그런지 진짜 심각하거든요. 가르치면서 그런 경우 되게 많으시죠? 슬프죠? 일단 독후감이 애들이 저학년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갔을 때 저학년 때 쓰던 독후감 방법에 탈피를 못한 친구들이 많죠. 이제 슬프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주는 것도 좀 그래요. 사실 저는 뭐 학교 교육을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닌데 학교에서 주는 어떤 독서록 자체가 줄거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줄거리 쭉 쓴 다음에 기억나는 한마디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소감 쓰고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독후감 같은 경우에는 읽었을 때 이 친구가 정말 책을 제대로 읽었구나, 이 책이 정말 즐거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독후감은 잘 못 써요.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감상이 굉장히 짧고 줄거리 파악만 하면 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슬프죠. 네, 맞아요. 특히나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건데 그렇게 보면 읽고 나서 되게 뭔가 느껴져야 돼요. 이 책이 즐거웠구나, 이 책에서 내가 어떤 걸 배웠구나, 이 책의 어떤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됐구나와 같은 것들을 진짜 느낀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 느낌을 쌓아서 독후감을 만들고 책을 쓰는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 특목이라든지 혹은 이제 자사고 면접을 할 때든 혹은 대학 들어가서 대학 면접을 할 때에 드러나요. 왜냐하면 독서록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그 친구가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교과과정이야. 이런 거 내신 딱 나오니까. 근데 그 내신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즉 다시 말해서 이 친구가 우리 과에 와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커뮤니케이션 과다. 그럼 커뮤니케이션 과를 가기 위해서 이 친구가 어떤 관심을 가졌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사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된 어떤 다른 뭐 인턴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경험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거든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 친구의 능력, 역량을 볼 수 있는 건 책을 어떻게 읽어봤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단계별로 읽었느냐 혹은 1학년 때 너무 어려운 책을 읽었지만 그럼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2학년, 3학년 때에는 그 책을 위한 책들을 읽었느냐와 같은 것들에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친구가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독후감을 잘 쓸 필요가 있겠죠. 뭐 물론 독후감을 항상 다 남겨야 되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쓴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만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를 할 테니까. 잘 정리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하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책에서 내가 어떤 걸 좀 강조하고 싶은지,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다 떠나서 딱 하나만,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이제 5학년이라면 하나 정도, 중학생이라면 한 2개 정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한 3개 정도, 이런 식으로 꼭지점들을 좀 만들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게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책을 읽으면서 이게 독후감을 쓰기 위한 책이다. 사실은 목적성이 이미 독후감에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책을 읽을 때 내가 어떤 꼭지를 가지고서 책을 쓸 거다, 즉 다시 말해서 관심이 있었거나 재미가 있었거나,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독서 지문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과학 도서들을 읽었을 때에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요거 깨달았다, 그 다음에 요 정도 내가 되게 흥미로웠다와 같은 것들을 꼽아야 돼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읽으면서 좀 슬픈 내용이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울컥했는지 혹은 재밌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웃었는지를 찾아놔야 돼요. 그걸 좀 표시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일단 다 읽고 나서 다시 찾으려면 힘들어요. 책에다 읽으면서 체크를 하고, 뭐 체크, 뭐 포스트잇이든 뭐 아니면 뭐 뭐든 어쨌든 표시를 해서 남겨놓는 게 필요해요. 일단 잘 쓰기 위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 두 번째가 이제 더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게 내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나의 경험. 그렇죠. 내 경험이 됐든 혹은 내 주변이 됐든.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저희 딸은 모르더라고요. 일단 근데 시도를 해봐야죠. 시도를 해야 늘어나는 거고. 이제 그 부분들에서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은 뭐 이 유튜브 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죠. 왜냐면 얘기하는 게 거의 소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맞아요. 그리고 독후감에는 줄거리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줄거리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독후감에 대해서 하기 되게 애매한 게 사실 독후감은 문학이거든요. 네. 논술학은 이랬었지. 그러니까 아니 보고서가 아니라 그건 네. 문학 영역이어서 네. 그거는 그 아이의 진짜 글빨에 되게 많이 작용돼요.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이 쓰기에도 되게 다르게 나와요. 왜냐면 그 아이가 원래 글을 잘 쓰는 친구면 문학적인 감성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느끼는 것을 느껴라 하는 친구가 있고 느껴지는 친구가 있어요. 둘이 글이 다르죠. 그래서 독후감은 문학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서 줄거리 필요 없다는 이유가 느끼는 친구들은 그 줄거리를 그래서 녹여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줄거리, 여기는 느낀 점 이게 아니라 다 녹아 있어요 같이. 근데 제가 글을 써보니까 글 쓰는 것도 사실 툴이거든요. 그렇죠. 포맷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나중에 독창적인 걸 쓰더라도 그걸 계속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분명히 글을 잘 쓰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는데 독후감에 대해서 돌을 깨우칠 만큼의 글을 써보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형식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라도 독후감의 질은 소감이 결정하나요? 아니요, 줄거리가 얼마나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진짜 논술처럼 굉장히 딱딱하고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자신의 소감을 펼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이 책의 줄거리가 본인의 생각의 근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학에 대해서 내가 느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하나의 소재로 줄거리가 들어갈 거예요. 줄거리가 아예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줄거리를 소개하는 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의식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애들이 막 잘못 가르쳤나봐요.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게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중학생인데 지금 줄거리 쓰라고 가르치거든요. 중1이니까요 아직은. 근데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맞춰요. 네. 그 틀을 맞춰야 되고. 근데 그 틀이 아니라 이제 그 틀 안에서 조금 더 잘 쓰고 싶다라고 해봤을 때에는 뭐 학교에서 독서록이 있어요. 그 독서록에는 줄거리 쓰고 소감 쓰고 한마디 쓰고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거 맞춰서 해야 돼요. 그거 그거 맞춰서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실 줄거리가 얼마만큼 읽었을 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친구가 읽고 나서 보니까 한번 읽어봐야 돼요. 안 읽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이제 읽어야 이상한 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읽어야 되고요. 조금 더 팁이 있다면 최고의 팁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쓰고 나서 바로 보지 말고요. 아침에 쓰고 저녁에 읽든 뭐 하루 좀 지나서 좀 내 머리를 리프레시하고 나서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썼단 말인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조금씩 퇴고를 해봐야 돼. 그래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옆에서는 너무 욕심을 내지 마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서 우리가 내자. 이미 너는 줄거리를 썼고 이걸 고치려고 했던 이 순간부터 이미 훌륭한 거다. 수행평가에서 뭐 독서록 대출용 이거는 그냥 하면 돼요. 네. 근데 아마 말씀하시는 게 학교에서 하는 교내 대회가 있으면 수상을 하고 싶다. 줄거리 쓰지 말고. 그런 차원의 문제, 독후감과 그 수행평가 독후감은 다른 문제여서 네. 수행평가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줄거리 쓰려면 줄거리 쓰고 한마디 쓰려면 한마디 쓰고 그냥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제가 시켜봤는데 참 재밌었어요. 참 멋있었어요. 그건 안 참 되겠죠. 좋았어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이유를 주려면 돼요. 어떤 점 때문에 뭐가 좋았다. 그것만 써도 돼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읽게 되면 이게 재밌었단 말보다는 좀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걸 고치게 그거는 돼요. 그 정도 되게 다소한 문제로 아마 말씀하시는 게 수행평가뿐만 아니고 아마 그런 대회에서 그러니까 좋은 독후감을 평가하고 싶다. 이거는 그 형식을 조금 흐리고 자기 얘기로 하되 읽는 사람한테 빠져들게끔 쓰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의 영역이라서 딱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는 조금 애매하고 굳이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나와 연관 지어라. 그 다음에 굳이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채점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제가 독후감 썼어요. 네. 그래서 뭐 강아지똥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뭐 강아지 스토리 쭉 안 쓰고 그냥 강아지똥이나 대화하는 걸 썼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에 딱 선생님이 봤을 때 그럼 멘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네. 학교 안 계시잖아요. 또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네. 서울대 애들 논술, 네. 옛날 논술 시험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했을 때, 네. 제가 했던 얘기가 성적이 딱 수능이나 내신 다 나오면은, 네. 그때는 다 합쳐서 갈 때는, 그게 나오면은 대충 얘가 합격성이 보여요. 네. 그럴 친구한테 논술은 평범해져라 그래요. 어차피 너는 대충 무덤만 가면 다 간다. 논술이 별명이 그것도 아니고. 네. 근데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합격을 주라 그래요. 그거 뭐 아니면 더해요. 합격을 줘서 잘 쓰면 선생님한테 플러스를 받아요. 근데 합격을 줬는데 실패하면 걔는 떨어지겠죠. 근데 어차피 떨어질 확률이 높다면 해보고 도전해보고. 네, 도전해보고서라 그래요. 그리고 인근 그 독후감 대회에서 이제 구청장상 받은 친구가 있는데요. 아드님은 아니죠? 아니죠.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상을 받을 때 보면 처음에 써봤을 때 되게 밋밋했어. 네. 이야기했던 것대로 소감이 있고 뭐 어떻게 이제 학원을 좀 다녔으니까 줄거리는 없지만 소감 위주로 쓰긴 했지만 밋밋했었거든요. 근데 좀 형식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그 친구가 소설에 정확하게는 뭐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거였는데 그때 이제 독립운동가 한 명을 골라서 그 사람한테 편지 쓰는 형식으로 바꿨어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쓸 때에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네. 본인의 생각들이 드러났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형식이라든지 약간 좀 파격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일반적인 어떤 독후감의 툴에서 좀 벗어나서 편지라든지 혹은 문답형의 어떤 인터뷰 형식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그 사람이 되어서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걸 쓰는 식의 어떤 약간 일기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일기도 자신의 일기 말고 그 등장인물의 일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도전해보는 거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은 도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중학교 레벨이나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그걸 읽었을 때 얼마나 자연스러우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잘 읽히느냐, 이게 읽었을 때 얼마만큼 쭉 넘어가서 아 이랬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냐 아니냐가 그렇죠. 만들어낸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독후감 잘 쓰는 비법 또 없어요? 무한 방출해주세요. 무한. 아니 거기서 끝이죠. 이제 이게 처음이면 끝이. 아까 말씀 정리해보면 결국 읽으면서 내가 어떤 꼭지를 쓰고 싶은지, 내가 감동 깊었던 혹은 내가 웃었던, 내가 되게 짜증났었던 그런 포인트들에 표시를 해놓고 읽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할 때에 그 경험들이 내 경험이 나왔을 때 그거랑 연결 짓는 거, 그 두 가지만 해도 사실 이미 다른 친구들이랑 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글을 쓰게 될 거고요. 다시 쓰기는 되게 중요하다. 이런 방법은 어때요? 똑같은 책을 애가 한번 썼어요. 네. 엄마도 썼어요. 네. 정말 다른 글이 나왔죠. 저희 딸이랑 비교해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섞어서 제가 쓰라 그래요. 근데 저희 딸은 맨날 제 걸 써요. 보면서 제가 가르치면서 이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이냐에 대한 의문을 늘 가져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보지 않은 방법이어서 일단 지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나쁜 방법이에요? 굳이 평가를 하려면 하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냥 스스로 다 한차하게 못 써도 낫어요? 이게 습작 중에 하나가 이제 필사가 있거든요. 우리 조정래 씨도 그 자기 작품 아들한테 이렇게 인쇄나 이런 것도 물려줄 때 다 옮겨 써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똑같이 되게 잘 쓴 어떤 독후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책 말고요, 어떤 독후감의 형식을 익히고 싶은데 아마 신문이나 이제 검색을 좀 해보시면 상받은 독후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상받은 독후감을 한번 옮겨 써보게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책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더 좋겠죠. 아이들도 알아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글인지. 이게 낫죠. 이게 낫죠. 그럼 그 사람이 이걸 쓰겠죠. 우라카이라고 준 거거든요. 이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으면 이미 작가님의 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